망할 놓친네. 여기서 밤새 찬바람 좀 맞아보면 정신이 들겠지. 아들은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대하듯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만찬장에서 제게 감사하다며 눈물 찢던 아들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마당의 늙은 감나무에 묶이던 순간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잔치상의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이명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밧줄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보다 더한 굴욕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뺨에서는 비릿한 피 맛이 느껴졌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래, 이게 내 본심이었구나. 핏줄이라 믿었던 아들에 대한 마지막 미련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깨어났습니다.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받은 이 수모 반드시 천배 만배로 돌려줄 것입니다.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였습니다. 내 아들, 단 하나뿐인 내 아들 성재가 차려준 칠순 잔치는 그야말로 눈이 부실 정도로 성대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서울 시내의 6성급 호텔,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화려하다는 그랜드 볼룸을 통째로 빌려 그 넓디 넓은 공간을 빈틈없이 축하 화환과 하객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연회장 입구에는 저와 아들이 세상 가장 다정한 모자처럼 활짝 웃고 있는 대형 실사 사진이 걸려 있었고 말끔하게 유니폼을 차려입은 호텔 직원들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밀려드는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은은한 클래식 선율과 사람들의 기분 좋은 웅성거림, 그리고 향기로운 꽃 내음이 뒤섞여 마치 꿈속을 걷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곱게 맞춘 연보라색 명주 한복을 차려입고 아들의 단단한 팔짱을 낀 채 연회장에 들어서던 그 순간 저는 정말이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동대문 시장 좌판에 앉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떡을 팔며 모진 세월을 보냈던 과거가 아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손님들이 남기고 간 잔반으로 끼니를 때우고 얼음장 같은 냉골에서 어린 아들을 껴안고 잠들던 그 처절했던 밤들이 오늘 단 하루의 행복을 위해 존재했던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굳은 일마다 않고 억척같이 살아온 모든 순간을 남김없이 보상받는 듯 했습니다. 성재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아들. 제 옆에 선 아들, 박성재는 그야말로 빛이 났습니다.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들었다는 최고급 맞춤 양복에 손목에서는 수천만 원을 호가한다는 스위스제 시계가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부드러운 미소까지 네 집 자식인지 제가 낳고 제가 키웠지만 참 대단하고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이름이 알려진 중견기업의 대표라는 직함이 부끄럽지 않게 사회 저명 인사부터 오랜 시장 동료들까지 가리지 않고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안부를 묻는 모습에 제 어깨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으쓱해졌습니다. 하객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아들을 칭찬하기에 바빴습니다. 세상에 박 대표님 같은 효자가 또 어디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 이렇게까지 어머니를 챙기는 아들이 드문데 말입니다. 한서진 여사님, 정말 복 받으셨네요. 그럼요. 저희 남편은 어머니밖에 모르는 사람인걸요. 입만 열면 어머니, 어머니. 제가 다 셈이 날 정도라니까요. 옆에서 살갑게 맞장구를 치는 며느리 지영의 얼굴에도 가식이 아닌 진심 어린 미소가 가득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잔치가 진행되는 내내
제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물 한 잔을 마셔도 세 잔에 음료 하나를 권해도 제 취향에 맞춰 챙겨주었습니다. 혹여나 제가 불편할까 싶어 푹신한 쿠션을 허리에 받쳐주고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놀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에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동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며느리를 보며 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까지 금쪽같이 잘 얻었다고 부러워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제게 남은 유일한 행복이 바로 저 두 사람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꼭 잡고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마이크를 잡은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울컥하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저의 어머니 한서진 여사님의 칠순입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자 연회장 곳곳에서 아이고 하는 감동의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머니의 희생이 없었다면 단 한순간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손은 늘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여자 혼자의 몸으로 저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한겨울 살을 애는 바람이 부는 차가운 시장 바닥에서 밤을 새우셨고 당신의 달아빠진 무릎은 생각지도 않으시고 오직 제 성공만을 위해 제 이름 석 자만을 위해 달려오셨습니다. 아들의 눈가에 기어이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하객들 중에서도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는 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 지긋지긋했던 고생 다 잊으시고 이 못난 아들이 평생 호강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어머니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제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들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제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연회장은 떠나갈 듯한 박수 소리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 역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등을 말없이 토닥이며 고맙다, 장하다, 내 아들이라고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며느리 지영은 그런 제게 다가와 따뜻하게 저를 안아주며 어머니, 저희가 더 잘할게요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진심이라고 저는 단 1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편에 너무나도 잘 짜인 연극이었다는 것을. 아들의 뜨거운 눈물도, 며느리의 상냥한 위로도, 하객들의 부러움 섞인 칭찬도 전부 제가 가진 마지막 낡은 그것을 노린 거대한 사기극의 서막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잔치는 밤늦도록 이어졌고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아들은 피곤하실 테니 집까지 편히 모시겠다며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세단 뒷좌석에 저를 태웠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부촌에 위치한 아들이 성공한 뒤 제게 사준 그림 같은 전원주택이었습니다. 넓은 잔디 정원과 웅장한 외관을 가진 잡지에도 몇 번 소개된 적 있는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굽이굽이 이어진 길을 따라 집으로 향하는 길이 유독 멀고 스산하게 느껴졌습니다. 차 안에서 아들과 며느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잔치에서 보여주었던 그 살가운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둘 사이에는 얼음장 같은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저 피곤해서 그러려니 오늘 그 많은 손님을 상대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제 평생 가장 어리석은 착각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며느리는 하이힐을 벗어 던지며 아, 피곤해 죽겠네. 어머님, 먼저 들어가 볼게요라는 짤막한 인사만 남기고 2층 자신의 방으로 곧장 올라가 버렸습니다. 연회장에서 제 손을 붙잡고
함께 눈물 흘리던 그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짜증과 무심함이 가득한 태도였습니다. 순간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젊은 애들이니 그럴 수 있다고 애써 저를 다독였습니다. 거실에 아들과 단둘이 남게 되자 아들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습니다. 그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위태롭고 폭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성재야, 오늘 정말 고생 많았다. 내 덕에 내가 분에 넘치는 호강을 누렸구나. 평생 잊지 못할 게다. 제 말에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굳은 표정으로 술에 취한 사람처럼 벌개진 눈으로 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제가 알던 아들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던 따뜻한 눈빛이 아닌 무언가를 탐욕스럽게 갈구하는 낯선 사내의 눈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라 부르던 그 남자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온기가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마치 쇳소리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습니다. 오늘 잔치하는데 돈이 얼마나 든 줄 아십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돈 이야기라니. 이 감동적이고 행복한 날의 끝에 꺼낼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글쎄다 그래도 내 체면이 있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다들 널 우러러보지 않더냐? 체면? 어머니도 참 순진하시군요. 그깟 체면이 밥 먹여줍니까? 이게 다 돈입니다. 돈.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거실을 초조하게 서성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먹잇감을 노리는 굶주린 맹수처럼 그의 걸음걸이 하나하나에 참지 못할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제 앞에 우뚝 서서 허리를 숙이고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서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섬뜩하고 잔인한 광채를 보았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지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남은 명동 땅, 그거 이제 저한테 넘기시죠.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바닥 없는 곳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제게 유일하게 남겨준 재산이었습니다. 아들을 키우고 사업 자금을 대주느라 가진 것을 대부분 처분했지만 그 땅만큼은 제 목숨처럼 남편과의 마지막 약속이라 생각하며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성재야, 갑자기 그 땅은 왜 무슨 말이니 그게. 제 목소리가 염소처럼 파르르 떨려 나왔습니다. 아니라고, 내가 잘못 들은 것이라고, 이건 악몽이라고, 제발 누가 말해주었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 마지막 기대를 비웃기라도 하듯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잔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왜냐고요? 아들은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지금 회사가 아주 어렵습니다. 당장 이번 달에 막아야 할 돈만 수십억입니다. 아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방금 전까지 이어졌던 모든 행복한 순간들을 단숨에 지옥으로 바꾸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완벽한 효자였던 내 아들이 맞는지 아니면 그와 똑같이 생긴 다른 악마가 내 앞에 서 있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성재야, 그게 무슨 소리냐? 회사가 어렵다니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지 않으냐? 오히려 매년 성장하고 있다고, 곧 코스닥 상장도 앞두고 있다고 그리 자랑을 하지 않았니? 그랬죠.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속은 다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어머니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 복잡한 건 아실 필요 없고 그냥 그 땅만 넘기시면 다 해결됩니다.
아들의 말투에는 간절함이나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떼인 돈을 받으러 온 빚쟁이처럼 당연하다는 듯한 뻔뻔함과 차가운 요구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모습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와 함께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안 된다. 그 땅은 내 아버지의 유산이야. 내 아버지가 내게 남긴 마지막 흔적이라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목숨 같은 것이다. 절대 팔 수도 담보로 잡힐 수도 없다. 목숨? 그깟 땅 쪼가리가 어머니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지금 당신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내 사업 자금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도왔다. 내가 처음 회사를 차린다 했을 때 내 마지막 남은 집까지 팔아서 보태주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부족한 것이냐? 그 몇 푼 가지고 아직까지 생색이십니까? 그 돈은 진작에 다 까먹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랑 장난하십니까? 좋게 말할 때 도장 내놓으세요. 제 단호한 거절에 아들의 표정이 흉측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술기운 때문인지 원래 그런 본성을 숨기고 있었던 것인지 그의 눈은 시뻘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안 된다고 하셨습니까? 내 말을 못 알아들으셨어요? 그래, 안 된다. 100번을 물어도 1000번을 물어도 내 대답은 같다. 안 돼. 이 늙은이가 진짜 노망이 났나? 제 말이 끝나자마자 아들의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짝 하는 살벌한 파열음과 함께 제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왼쪽 뺨이 불에 댄 듯 화끈거리고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번졌습니다. 난생 처음 자식에게 뺨을 맞았다는 충격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누구 때문에 당신이 이 좋은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사는데 감히 내 앞길을 막아? 성재야, 내가 어떻게 나한테 어떻게 때릴 수가. 입 닥쳐. 내가 당신 아들인 게 지긋지긋해. 평생 내 발목이나 잡고 왜 당신은 남들 엄마처럼 돈도 없고 백도 없는 거야. 아들은 이성을 완전히 잃은 듯 했습니다. 그는 제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챘고 저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힘없이 끌려갔습니다. 우악스러운 손길에 두피가 벗겨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나라, 이거 놓지 못해. 아프다, 성재야. 놓으라고? 내가 이걸 왜 놔? 오늘 여기서 끝장을 봅시다. 좋게 말할 때 인감도장 내놔요. 당장. 아들은 저를 짐승처럼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발버둥 쳤지만 칠순 노모의 힘으로는 젊고 강한 아들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한복 치맛자락이 바닥에 끌려 더러워지고 곱게 빗어올린 머리가 산발이 되었습니다. 그때 2층에서 며느리 지영이 내려왔습니다. 저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애타게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아가, 지영아, 나 좀 살려다오. 성재 좀 말려줘. 하지만 며느리는 태연한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그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이나 걱정이 아닌 차가운 경멸과 조소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좋게 드리지 그러셨어요. 일을 이렇게까지 크게 만드세요. 꼭. 뭐라고? 남편 사업이 잘 돼야 어머님도 계속 이런 집에서 편하게 사실 거 아니에요. 뭘 그렇게 욕심을 부리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 두 사람이 함께 계획한 함정이었다는 것을. 며느리의 상냥함도 아들의 눈물도 전부 이 순간을 위한 연기였다는 것을. 아들은 현관문을 열고 저를 마당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칼날처럼 차갑게 제 뺨을 스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어미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어미,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평생 가난에 찌들어서 나까지 창피하게 만든 거 말고 뭐가 있냐고. 아들은 마당 한쪽에 수십 년은 서 있었을 법한 낡은 감나무 기둥에 저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그리고는 창고에서 먼지 쌓인 굵은 밧줄을 가져와 제 몸을 묶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밧줄이 제 몸을 옥죄어 올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고 제 인생이 함께 묶이는 듯한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당장 풀어. 이 폐륜 자식아. 시끄러워. 여기서 밤새 찬바람 좀 맞아보면 정신이 들겠지. 내일 아침까지 도장 어디 있는지 불지 않으면 평생 여기서 썩게 될 줄 알아. 그렇게 아들은 제 몸을 기둥에 단단히 묶어놓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느리 역시 저를 벌레 보듯 한번 쳐다보고는 남편의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거실에 불이 꺼지고 이어서 2층 침실 창문에 불이 켜졌다가 이내 암흑에 잠겼습니다. 집 전체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고 넓은 정원에는 저 혼자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아들이 했던 말이 귓가에 악마의 속삭임처럼 맴돌았습니다. 마당에 늙은 감나무에 묶이던 순간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잔치상의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이명처럼 귓가를 어지럽혔습니다. 밧줄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보다 더한 굴욕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들에게 맞은 뺨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퉁퉁 부어올랐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단 한 방울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안의 모든 눈물은 아들을 키우면서 다 마른 지 오래였습니다. 대신 심장이 얼음장처럼, 아니,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래, 이게 내 본심이었구나. 이게 바로 내가 내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의 진짜 모습이었구나. 핏줄이라 믿었던 아들에 대한 마지막 미련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 제 안에서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무언가 단단하고 서슬퍼런 것이 깨어났습니다.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낳은 그 손으로 내 인생을 송두리째 지옥으로 끌어내릴 것이다. 내가 받은 이 수모와 고통 반드시 1000배, 10,000배로 돌려주고야 말 것이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밧줄을 풀어내기 위해 몸부림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단히 묶인 매듭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발버둥 칠수록 밧줄은 살갗을 더욱 깊게 파고들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밤하늘에 걸린 달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저를 말없이 아주 오랫동안 비추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처음에는 온몸을 찢을 듯이 파고들던 추위도 밧줄에 묶여 피가 통하지 않는 팔다리의 고통도 점점 무뎌져 갔습니다. 감각이 마비되고 정신이 아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불 꺼진 2층 침실 창문 너머로 아들과 며느리가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잠들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바쳐서 얻은 결과가 고작 이것이었나? 혼미해지는 의식 속으로 까맣게 잊고 살았던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한서진이 아니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재벌, 명성그룹 한 회장의 귀하디귀한 막내딸, 한서린 아가씨였습니다. 세상에 무서울 것 하나 없었고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직접 공수해온 드레스를 입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수많은 사람의 부러움과 시기 속에서 살았습니다. 제 인생은 탄탄대로 그 끝에는 아버지께서 정해놓은 또 다른 재벌가의 아들과의 정략 결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저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 사람 박현우는 제가 다니던 대학의 가난한 복학생이었습니다.
낡아 빠진 청바지에 달아해진 운동화를 신고 늘 도서관 구석에서 묵묵히 책만 읽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이었습니다. 나와는 너무나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에 대한 동경. 하지만 그의 깊은 눈빛과 순수한 열정을 알게 되면서 저는 속수무책으로 그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제게 시를 읽어주었고 낡은 기타로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재벌가의 딸이 아닌 설이나 하고 다정하게 제 이름을 불러준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버지는 불같이 노하셨고 오빠들은 저를 방에 가두었습니다. 정신 차려라, 한설인. 그깟 논팽이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셈이냐? 아버지, 사랑해요. 그 사람 없으면 저 못 살아요. 사랑? 웃기지 마라. 그놈이 사랑하는 건 내 이름 뒤에 붙은 명성그룹이라는 네 글자뿐이다. 아버지는 사람을 시켜 현우 씨를 모질게 때리고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며 돈 봉투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돈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제게 찾아와 이별을 고했습니다.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면서요. 그의 눈물을 보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기로. 저는 그날 밤 보석 상자도 명품 가방도 아닌 현우 씨가 선물해준 낡은 시집 한 권만을 들고 맨몸으로 집을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며 고함을 질렀고 어머니는 실신하셨습니다. 저를 유독 아꼈던 큰오빠, 태웅 오빠만이 담벼락 뒤에서 눈물 흘리며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설이나 꼭 행복해야 한다. 무슨 일이 생기면 죽을 것 같으면 그때는 오빠를 찾아라. 알겠느냐? 그것이 제가 기억하는 오빠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현우 씨와의 삶은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단칸방에서 시작한 신혼생활이었지만 우리는 서로가 있어 든든했습니다. 그는 낮에는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행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를 위해 시장 좌판에 앉아 떡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재벌가 아가씨의 고왔던 손은 금세 거칠어지고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저는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손으로 돈을 벌고 사랑하는 남자의 밥을 해먹일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성재가 태어났습니다. 남편을 꼭 닮은 아이. 우리의 사랑의 결실.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만 같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멋지게 부족함 없이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성재가 5살 되던 해 남편은 무리하게 일하다 공사장 비계에서 떨어져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에서 저는 며칠 밤낮을 울었습니다. 이대로 따라 죽고 싶다는 생각도 수백 번 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 내가 있잖아. 작은 고사리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던 아들 성재를 보고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 나에겐 지켜야 할 아들이 있다. 내 남편의 분신, 내 전부인 아들이 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인생을 지웠습니다. 오직 박성재의 엄마로만 살았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 쪽잠을 자며 떡을 만들었고 아들 학원비와 책값을 벌기 위해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기죽을까봐 철마다 가장 좋은 옷을 사입혔고 남들 다 가는 학원 하나라도 빼놓지 않으려 제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성재는 제 희생을 알아주는 듯 똑똑하고 바르게 자라주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번듯한 기업에 취직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들이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 마지막 남은 재산이었던 작은 집을 팔아 사업 자금을 보태주었습니다. 아들의 회사는 무섭게 성장했습니다. 저를 위해 그림 같은 전원주택을 사주었고 최고급 승용차를 선물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자식 농사 하나는 정말 잘 지었다고요. 저는 정말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제 헌신과 희생이 마침내 빛을 발하는 것이라고, 이제 아들이 마련해준 따뜻한 울타리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흑흑.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만에야 그게 제 울음소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차가운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한 편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가자 지금 제가 처한 이 비참한 현실이 더욱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내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 내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었던 아들, 그 아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짐승처럼 묶어놓고 내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시장 바닥에서 겪었던 서름도 오늘 밤 이 자리에서 겪는 배신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허무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현우 씨나 어떡해요?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저는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제 처절한 울음소리가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었을까? 눈물이 모두 마르고 더는 흘릴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을 때 제 머릿속은 놀라울 정도로 차갑고 명료해졌습니다. 울어서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제가 수십 년의 모진 세월을 견디며 온몸으로 깨달은 유일한 진리였습니다. 남편을 잃고 하늘이 무너졌을 때도 시퍼런 멍이 든 무릎을 부여잡고 시장 바닥에서 서름을 당했을 때도 눈물은 저를 단 한 번도 위로해주지 못했습니다. 눈물은 약한 자의 사치일 뿐 결국 저를 일으켜 세운 것은 언제나 살아야 한다는 독한 의지와 제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인생 최악이자 최후의 이 순간에도 그 처절한 진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 대한 미련도, 내 어리석었던 과거에 대한 후회도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복수뿐입니다. 서슬퍼렇고 지독한 복수? 저는 흐려진 시야 속에서 마당 한쪽에 짐짝처럼 내팽개쳐진 제 낡은 손가방을 노려보았습니다. 저것만 손에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수십 년간 부적처럼 혹은 저주처럼 간직해온 낡은 수첩만 찾으면 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아니, 되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으로 점철된 한서진의 인생이 아닌 차갑고 도도했던 한서린의 인생을 저는 젖먹던 힘까지, 아니 이 생의 마지막 힘까지 끌어모아 꽁꽁 묶인 몸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밧줄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다시 느껴졌지만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이글거리며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서 저 짐승만도 못한 것들에게 피눈물이 무엇인지 똑똑히 가르쳐 주어야 한다. 밧줄은 생각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악랄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제 몸을 여러 겹으로 감싼 밧줄은 차가운 감나무 기둥에 몇 번이나 둘러져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은 견고한 매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묶인 손목을 미친 듯이 비틀고 뱀처럼 몸을 뒤채며 어떻게든 아주 작은 틈이라도 만들려 애썼습니다. 손목에 살같이 해지고
피가 흥건하게 배어 나왔지만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움직여야 해. 정신 차려, 한서진. 여기서 죽을 순 없어. 한참을 몸부림치던 그때 문득 등 뒤로 감나무의 거칠고 단단한 표면이 느껴졌습니다. 비바람을 견디며 수십 년의 세월을 버텨온 나무 껍질은 마치 날카로운 발톱처럼 울퉁불퉁하고 억셌습니다. 저는 마치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 등 뒤로 묶인 밧줄을 나무 껍질에 가장 뾰족하고 날카로운 부분에 대고 미친 듯이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1번, 2번, 10번, 100번. 지치고 얼어붙은 몸으로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끔찍한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팔에서는 감각이 사라지고 어깨는 빠져나갈 듯이 아파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들었지만 그때마다 아들의 차갑고 경멸 어린 눈빛과 그깟 체면이 밥 먹여줍니까? 라며 비웃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떠올라 저를 채찍질했습니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이렇게 억울하게 죽을 수는 없어. 절대로. 얼마나 지났을까. 영원히 계속될 것 같던 고통 속에서 밧줄의 여러 가닥 중 한 가닥이 툭 하고 끊어지는 미세한 감각과 소리가 느껴졌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모두 짜내어 더욱더 거칠게, 더욱더 필사적으로 밧줄을 비벼댔습니다. 한 가닥, 또 한 가닥. 마침내 제 몸을 옥죄던 밧줄의 대부분이 끊어지고 저는 겨우 묶인 손을 빼낼 수 있었습니다. 밧줄에서 풀려난 저는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땀과 눈물 그리고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를 틈도 없이 저는 네 발로 기다시피 하여 마당 한쪽에 버려진 손가방으로 향했습니다. 손가방은 밤이슬과 축축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처참한 몰골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칠순 잔치 때 하객들에게 선물로 주려 했던 작은 비단 복주머니와 며느리가 억지로 쥐어준 비싼 수입 화장품 샘플, 그리고 제 손때가 묻은 낡은 손지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것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손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가장 깊숙한 곳, 닳고 닳아 색이 바랜 안감 천 뒤에 교묘하게 숨겨진 작은 비밀 공간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나는 자그마한 수첩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불호령과 어머니의 눈물을 뒤로하고 맨몸으로 집을 나오던 그날 밤, 담벼락 뒤에서 저를 기다리던 큰오빠, 태웅 오빠가 몰래 쥐어주었던 바로 그 수첩이었습니다. 설이나 오빠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꼭 행복해야 한다. 하지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정말 죽을 것 같으면 그때는 오빠를 찾아라. 알겠느냐? 오빠의 목소리가 5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거의 경건한 마음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던 존재 자체를 잊고 살았던 수첩. 그 첫 장에는 강하고 흔들림 없는 필체로 단 한 줄의 문장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동생 설인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지켜줄 너의 영원한 오빠 한태웅. 그 아래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아주 길고 복잡한 숫자의 나열이 있었습니다. 오빠의 개인 전화번호도 명성그룹의 대표 번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위급한 상황에만 사용하라는 오빠와 나 단둘만이 아는 비상 연락처였습니다. 저는 손가방에서 낡디 낡은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몇 번이나 최신 스마트폰을 사주었지만 저는 평생 손에 익은 이 낡은 전화기가 더 편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저를 살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행히 며칠 전 충전해둔 배터리는 아직 넉넉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어 곱은 손가락으로 수첩에 적힌 번호를 하나씩 틀리지 않도록 아주 천천히 신중하게 눌렀습니다. 마지막 번호를 누르고 통화 버튼 위에 차가운 엄지손가락을 올린 채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50년이다. 강산이 5번이나 변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는데 오빠가 나를 기억이나 할까? 나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을까? 아니, 어쩌면 오빠도 이제 이 세상에 없을지 모른다. 수만 가지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것을 걱정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마지막 남은 모든 희망을 담아 통화 버튼을 힘껏 눌렀습니다. 뚜루루루 뚜루루루. 아무도 받지 않는 차가운 기계음이 제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심장이 밧줄에 묶인 것처럼 조여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역시 너무 늦었던 걸까? 이 번호는 이제 없는 번호가 된 것일까? 절망감이 다시 저를 집어삼키려던 그 순간 연결음이 끊어진 수화기 너머에서 아주 낮고 깊은 숨막히는 침묵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런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 누군가가 전화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갈라지고 쉬어버린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오라버니? 수십 년 만에 불러보는 그 이름. 제 목소리가 처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무겁고 서늘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오라버니, 저예요. 설인이 막내. 설인이 기억하세요? 저는 거의 울부짖듯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저 좀 구해주세요. 저 마당에 묶여 있어요. 아들이. 그때였습니다. 길고 긴 영원할 것만 같던 침묵을 깨고 수화기 너머에서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아주 깊고도 낮은 분노로 재련된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어디냐?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들려온 오빠의 목소리는 예전에 다정하고 장난기 많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차갑고 날카로운 강철 같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고 건조한 한마디에 저는 오히려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오빠가 나를 잊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단번에 끝장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주소는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이 사준 전원주택의 주소를 힘겹게 말했습니다. 행여나 오빠가 듣지 못할까봐, 혹은 내 목소리가 끊어질까봐 또박또박 온 힘을 다해 주소를 외웠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다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역시 나를 원망하는 걸까? 50년 동안이나 연락 한 번 없던 동생이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괘씸한 걸까? 하지만 제 불안을 비웃기라도 하듯 곧이어 제가 평생 들어본 그 어떤 말보다도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시간. 무슨 일이 있어도 1시간만 버텨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오라버니.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는 뚝 하고 가차없이 끊겼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끊어진 전화기만 바라보았습니다. 1시간.
대한민국 심장부인 서울에서 이곳 가평의 외딴 전원주택까지 1시간 만에 온다는 것은 도로 위에 모든 차를 지워버리지 않는 이상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빠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50년 전에도 오빠는 저에게 단 한 번도 빈말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빠가 한다고 하면 그것은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부서져라 품에 꼭 껴안고 차가운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1분 1초가 영겁처럼 느껴지는 시간 속에서 저 멀리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였던 소리가 점점 여러 개로 늘어나며 마치 지축을 울리는 거대한 파도처럼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수십 개의 고출력 엔진이 동시에 내뿜는 육중한 굉음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고요한 시골 마을의 밤을 무자비하게 찢어놓았습니다. 잠시 후 저택의 견고한 철제 대문이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종이장처럼 찌그러지며 안으로 쓰러졌습니다. 육중한 방탄 세단 한 대가 대문을 그대로 들이받아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밤의 어둠을 대낮처럼 밝히는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과 함께 수십 대의 검은색 벤츠 S클래스 세단이 줄지어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검은 뱀이 저택을 포위하듯 차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집 주변을 완벽하게 둘러쌌습니다. 모든 차량이 동시에 시동을 끄고 헤드라이트를 밝히자 마당은 마치 거대한 무대처럼 변했고 소름 끼치는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요란한 소리에 놀라 2층 침실 창문에 불이 켜졌습니다. 커튼이 거칠게 젖혀지고 값비싼 실크 잠옷바람의 아들과 며느리가 창밖을 내다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짜증 섞인 당혹감과 믿을 수 없다는 경악이 가득했습니다. 가장 선두에 섰던 차, 대문을 부수고 들어온 바로 그 차의 뒷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칠순을 훌쩍 넘긴 나이였지만 꼿꼿하게 편 허리와 다부진 어깨,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걸음걸이는 여전했습니다. 최고급 원단으로 지은 검은색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내리는 그 모습은 마치 암흑세계의 제왕과도 같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보는 제 큰오빠 대한민국 경제계에 살아있는 전설 명성그룹의 한태웅 회장이었습니다. 오빠의 뒤를 이어 검은 양복을 입은 수십 명의 남자들이 소리 없이 차에서 내려 순식간에 저택을 장악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잘 훈련된 특수부대 요원들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각자의 위치로 흩어져 집의 모든 출입구를 막아섰습니다. 오빠는 그 어떤 것에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박살이 난 대문에도 마당을 가득 메운 부하들에게도 2층에서 경하게 차 자신을 내려다보는 아들 내외에게도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마당 한가운데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나무 기둥 옆에 쓰러져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값비싼 한복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머리는 산발이 된 제 처참한 모습을 그 순간 늘 얼음처럼 차갑고 냉정했던 오빠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졌습니다. 오빠의 눈에서 저는 평생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지옥의 불길보다 더 뜨겁고 무서운 분노를 보았습니다. 설이나 오빠는 제게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코트를 벗어 제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꺼낸 날카로운 나이프로 단숨에 제 몸에 남아있던 밧줄의 잔해들을 끊어냈습니다. 오라버니, 오라버니, 흐흑. 저는 오빠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50년의 세월 동안 쌓아두었던 모든 서름과 고통, 그리고 안도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오빠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상처투성이인 제 손을 잡고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제 등을 묵묵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아들 성재가 정신없이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마당을 가득 메운 검은 양복의 사내들과 박살이 난 대문을 보고는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뭐야? 당신들 누구야?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무슨 짓이야? 여긴 내 집이야. 당장 여기서 나가지 못해. 아들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다가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빠의 옆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비서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아들을 막아섰습니다. 멈추시죠, 박성재 씨. 비켜. 당신들이 뭔데 막아. 저 늙은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감히 경찰에 신고를 해? 아주 노망이 단단히 났어. 아들의 오만한 외침에 오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로 이글거리는 그 눈빛에 기세등등하던 아들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내가 박성재냐? 오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주변의 공기마저 얼려버릴 듯했습니다. 누군데 남의 이름을 함부로. 내 어미를 내 하나뿐인 동생을 이 꼴로 만든 게 내 놈이냐? 오빠는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천천히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아들은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저 늙은이가 먼저 아버지 유산인 땅을 내놓지 않아서 사업이 망하게 생겼는데 자식 앞길을 막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들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제 탓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빠의 눈빛이 더욱더 차갑게 경멸적으로 변했습니다. 내 놈이 감히 사업이라는 말을 그 더러운 입에 올려? 오빠는 아들의 뺨을 무섭게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고 아들은 비명과 함께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제야 뒤따라 나온 며느리 지영이 어머 하는 짧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놈의 그 하찮고 더러운 사업 때문에 내 하나뿐인 동생이 명성그룹의 고명딸이 이 차가운 땅바닥에서 짐승처럼 묶여 밤을 새웠다. 그런데도 내 놈이 사람 새끼냐? 오빠의 분노에 찬 외침이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은 퉁퉁 부어오른 뺨을 감싸 쥔 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오빠를 올려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바로 이 순간 끝났다는 것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오빠는 더 이상 나뒹구는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벌레 보듯 경멸하며 싸늘하게 명령했습니다. 끌어내. 그 한마디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일제히 아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저항하는 아들의 팔다리를 붙잡아 짐짝처럼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사시나무처럼 떨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오빠의 품에 안겨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는 아들의 비참한 뒷모습을 말없이 아주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50년 만에 제 원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의 심장부 한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거대한 성체 같은 명성그룹의 본가.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그리고 제 발로 뛰쳐나왔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오빠는 저를 자신의 차에 태워 곧장 명성그룹 소유의 최고급 VVIP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장이 직접 나와 허리를 숙였고 최고의 의료진이 제 몸을 살폈습니다. 의사는 제 손목과 발목의 깊은 찰과상과 온몸에 든 피멍 그리고 탈진과 저체온증 증세를 보더니
이건 명백한 상해 사건이라며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빠는 그저 낮은 목소리로 내가 알아서 하지. 이 일은 어떤 기록도 남기지 말게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응급처치를 받고 본가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온통 대낮처럼 불이 켜진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가사도우미와 집사들이 현관부터 복도까지 일렬로 도열하여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가씨,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가씨. 그 낯설고도 아득한 호칭에 저는 비로소 제가 돌아왔다는 것을, 지옥 같던 한서진의 삶이 끝나고 한서린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오빠는 저를 부축하여 곧장 제 옛방으로 안내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방은 제가 떠나던 날 그대로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제 취향에 맞춰 주문 제작했던 가구들, 제가 읽던 책들, 심지어 화장대 위에 놓인 낡은 오르골까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푹 쉬어라.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오빠는 제 어깨를 두드려주고는 방을 나섰습니다. 저는 실크 잠옷으로 갈아입고 구름처럼 푹신한 침대에 몸을 뉘었지만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짐승 같은 얼굴과 며느리의 경멸 어린 목소리, 그리고 지옥의 염라대왕처럼 분노하던 오빠의 눈빛이 번갈아 떠오르며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빠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서재의 중앙 대통령 집무실을 연상케 하는 육중한 원목 책상에 앉아있던 오빠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 아들 박성재와 그의 회사 SJ건설에 대한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몸은 좀 괜찮으냐? 네, 오라버니. 덕분에. 그놈에 대한 건 내가 다 알아봤다. 오빠는 수십 장에 달하는 서류 뭉치 하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내 아들놈 박성재. 겉만 번지르르한 껍데기였더구나. 사업 시작부터 지금까지 분식회계에 이면 계약, 자재 빼돌리기, 뇌물 공여, 횡령까지 깨끗한 구석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어. 특히 최근에는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명동의 악질 사채업자에게까지 돈을 끌어다 쓴 모양이다. 막아야 할 돈이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까지 망가져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안하게 살면서 저는 아들의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단 한 번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든 비극은 제 무관심에서 시작된 것인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지막 남은 땅까지 뺏으려 했던 게지. 내 명의로 된 그 명동 땅이 곧 재개발 구역으로 묶인다는 내부 정보를 어디서 입수한 모양이야. 그것만 손에 넣으면 모든 빚을 청산하고도 평생 먹고 살 돈이 나올 테니 눈이 뒤집혔던 게지. 내가 어제 사람을 시켜서 그놈을 하룻밤 정도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 김포에 있는 우리 물류창고에 매달아 놨었지. 그리고 오늘 아침에 풀어주면서 물었다. 어미에게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겠느냐고.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저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하룻밤 사이에라도 반성하지 않았을까 마지막 한 가닥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오빠의 다음 말은 제 마지막 남은 한 줌의 기대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는지 아느냐? 오빠는 기가 차다는 듯 경멸적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늙은이가 내 앞길을 막았는데 내가 왜 용서를 비냐? 법대로 하자고 해라. 폭행?
증거 있어? 맞았다는 진단서라도 있냐고. 라더군. 아주 기세가 등등해.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자기가 누구를 건드렸는지 전혀 모르는 거지.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더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 법대로 해주마. 내 놈이 원하는 대로. 아주 철저하게. 오빠는 인터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김 비서, 어제 준비하라고 한 것들 전부 시작해.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단 1초의 지체도 없이. 그리고 그놈 며느리라는 여자, 그 여자 집안도 샅샅이 털어. 먼지 한 톨까지 찾아내.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살려보낼 생각 마. 그 한마디와 함께 제 아들 박성재와 그의 모든 것에 대한 명성그룹의 무자비하고 체계적인 응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각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성재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갑자기 들이닥친 정체 모를 사내들과 그들을 이끌던 기분 나쁜 노인, 그리고 자신을 개처럼 끌고 가 어둡고 축축한 창고에 가두었던 그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감히 나를 건드려? 이 박성재를? 내가 누군 줄 알고. 성재는 늙은 어머니가 어디서 돈이라도 주고 조폭을 고용한 것이라고 지레짐작했습니다. 그는 당장 자신의 로펌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변호사, 나야. 어젯밤에 우리 집에 괴한들이 침입했어. 그래, 우리 어머니가 사주한 것 같아. 납치, 감금, 폭행, 주거침입 싹 다 엮어서 고소해버려. 합의금 단 한 푼도 줄 생각 없으니까 그 늙은이랑 조폭놈들 싹 다 감방에서 썩게 만들어버리라고. 당장? 전화를 끊은 성재는 아직도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의기양양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개인 비서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거의 울기 직전의 표정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호들갑 떨지 말고 말해. 또 뭐야? 우리 회사 주거래 은행인 한국은행에서 갑자기 모든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고 당장 갚지 않으면 우리 회사와 대표님 개인의 모든 자산을 압류하겠다고 합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강 지점장이 나랑 어떤 사이인데? 당장 전화 연결해. 성재가 소리치는 순간 재무팀장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지금 우리 회사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개장하자마자 하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어디서 정보가 센 건지 우리가 몇 년간 분식회계를 해왔다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담긴 찌라시가 증권가 전체에 돌고 있습니다. 기관이고 개인이고 할 것 없이 투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헛소리 집어치워. 우리 주식 전부 사들여. 당장 막아. 그리고 국세청에서 특별세무조사팀 50명이 본사로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지금 로비에서 컴퓨터랑 장부 압수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팀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도 압수수색 영장 들고 나왔답니다. 성재의 사무실 전화기와 휴대폰, 그리고 임원들의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전화는 그의 사업에, 그의 인생에 종말을 고하는 비보뿐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그의 왕국이 불과 몇 시간 만에 거대한 쓰나미에 휩쓸린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어젯밤 나타났던 그 노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그 힘이 이 정도로 막강하고 무자비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성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옥의 문은 이제 막 열렸을 뿐이라는 사실을. 저는 오빠의 서재 창밖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도시의 풍경을 말없이 아주 평온한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옥 같았던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아들 박성재의 왕국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에 대한 소식은 신문과 방송을 통해 매일같이 떠들썩하게 들려왔습니다. SJ 건설의 주가는 상장 폐지 절차를 밟으며 휴지 조각이 되었고 회사는 결국 파산했습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아들은 당연하게도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강남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와 번쩍이던 고급 외제 차들은 모두 압류되었고 수백억 원을 호가하던 통장 잔고는 텅 비어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들이 몰락하자마자 며느리 지영은 이혼 서류를 내밀고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갔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저는 명성그룹 본가의 제 방에서 그 모든 소식을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듣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제게 매일같이 찾아와 진행 상황을 상세히 알려주었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잔잔한 호수와도 같았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그 어떤 감정의 파동도 잃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현실감 없이 마치 텔레비전 속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내 명동 땅은 깨끗하게 정리됐다. 그놈이 사채를 쓰면서 멋대로 설정해 놓은 복잡한 근저당권도 우리 그룹 법무팀에서 전부 해결했어. 이제 그 누구도 내 것을 탐내지 못할 게다. 고마워요, 오라버니. 그리고 그놈 며느리라는 여자. 그 집안도 탈탈 털어보니 먼지가 아주 많이 나오더구나. 탈세에 부동산 투기에 자녀 부정 입학까지. 아마 그쪽도 곧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게다. 내게 경멸의 눈빛을 보낸 대가치고는 싸다고 생각한다. 오빠는 제 복수를 위해 자신의 모든 힘과 권력을 아낌없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떤 것도 시원하거나 통쾌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꿈처럼 아주 먼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잘 가꾸어진 정원의 온실에서 향기로운 허브티를 마시며 가을 햇살을 쬐고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누려보는 아무런 걱정 없는 완벽한 평화였습니다. 그때 집사가 다가와 몹시 곤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손님? 네. 그런데 행색이 무척 남루합니다. 아가씨를 꼭 뵙고 싶다며 정문 앞에서 몇 시간째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번이나 돌려보내려 했지만 막무가내입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 될지도 모를 불청객. 들여보내세요. 잠시 후 정원 저편에서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걸어왔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최고급 이탈리아제 양복을 입고 세상 가장 오만한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던 내 아들 박성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구겨지고 더러워진 싸구려 옷, 며칠은 감지하는 듯 기름지고 떡진 머리, 퀭하게 들어간 눈과 덥수룩하게 자라 얼굴을 뒤덮은 수염까지 영락없는 거리의 불황자 꼴이었습니다. 성재는 제 앞에 오자마자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단단한 대리석 바닥에 무릎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섬뜩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지고 잠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천하의 불효자식입니다. 성재는 이마가 땅에 닿도록 머리를 조아리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잠시 눈이 멀었습니다. 사체 빚에 몰려서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이 못난 아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차갑게 식어버린 찻잔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눈앞에 있는 저 남자는 제가 아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잃고 막다른 길에 몰린 비굴하고 나약한 패배자일 뿐이었습니다. 다 저 때문입니다. 어머니, 저를 이렇게 만든 건 다 저입니다. 그러니 제발 오라버니께, 회장님께 말씀 좀 해주세요. 제발 멈춰달라고. 이렇게 가다간 저 정말 죽습니다. 감옥에서 평생 썩게 생겼습니다. 어머니, 성재는 제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쉴 새 없이 떨어졌습니다. 그 뜨거운 눈물이 제 발등 위로 뚝뚝 떨어지는 순간 제 마음속 잔잔하던 호수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던져졌습니다. 비록 저를 짐승처럼 대했던 아들이지만 그는 여전히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오직 저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제 모진 세월이 주마등처럼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어린 성재의 작은 손을 잡고 시린 손을 호호 불어가며 떡을 팔던 기억, 한밤중에 열이 펄펄 끓는 아들을 업고 눈보라를 헤치며 병원으로 내달렸던 기억,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을 때 세상을 다 가진 듯 벅차오르던 감동까지. 그래, 그래도 내 아들인데,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가 어떻게 끝까지 외면할 수 있을까? 제 마음이 속절없이 바보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비참하게 무너진 아들의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분노와 증오가 봄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오빠에게 한마디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아들을 다시 예전처럼 일으켜 세울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는 최악의 비극만은 막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미 된 도리가 그것이 아닐까? 제가 입을 열어 무언가 말을 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뇌리 속으로 그날 밤의 끔찍하고 선명한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늙은이가 진짜 노망이 났나? 내가 어떻게 어미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미,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평생 가난에 찌들어서 나까지 창피하게 만든 거 말고 뭐가 있냐고. 차가운 마당의 감나무 기둥, 살을 파고들던 밧줄의 고통, 그리고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던 며느리의 경멸 어린 눈빛과 시끄러워 라며 저를 묶어놓고 차갑게 돌아서던 아들의 마지막 모습. 그 순간 흔들리던 제 마음이 다시 얼음처럼 강철처럼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아들에 대한 마지막 남은 연민과 동정이 싸늘한 분노와 혐오감으로 변했습니다. 그래, 저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다. 진심 어린 뉘우침이 아니다. 지금 저놈이 비는 것은 자신의 죄를 뉘우쳐서가 아니다. 그저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감옥에 갈 것이 두려워서일 뿐이다. 만약 오빠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나는 그날 밤 마당에서 비참하게 얼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살아남았다고 해도 평생을 아들의 노예로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짐짝처럼 버려져 비참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지금 저가짜 눈물의 소가 다시 한번 용서한다면 저는 또다시 같은 지옥을, 아니, 더한 지옥을 반복하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끊어내야 합니다. 이 지긋지긋하고 끔찍한 악연의 고리를.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발치에 매달려
이제는 눈물인지 콧물인지 모를 액체를 쏟아내며 여전히 흐느끼고 있는 아들을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싸늘한 시선이 느껴졌는지 아들의 울음소리가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다시 한번 원초적인 공포의 빛이 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가장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 자신도 놀랄 만큼 조금의 떨림도 없이 차분하고 명료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제 목소리에 담긴 서늘한 기운에 아들은 마지못해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은 저를 향해 있었지만 그 초점은 겁에 질려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너는 내가 아직도 내 어머니로 보이느냐?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당연히 제 어머니시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제 어머니. 날 마당의 감나무에 짐승처럼 묶어놓고 내 뺨을 때리고 50년 평생을 바친 내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며 내 마지막 남은 재산마저 빼앗으려 했던 그날 밤. 너는 이미 내 아들이기를 스스로 포기했다.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아들의 가슴에 박히는 듯 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변해갔습니다. 아,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빚에 몰려서 사채업자들에게 협박을 당해서 그래서 잠시 눈이 뒤집혔던 겁니다. 변명하지 마라. 나는 내게 수십 년의 세월을 주었다. 내 젊음, 내 인생, 내 모든 것을 너 하나만을 위해 바쳤지. 하지만 너는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결국 끔찍한 배신으로 갚았다. 내가 지금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내 죄를 진심으로 뉘우쳐서가 아니다. 그저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고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 갈 것이 두려워서일 뿐이라는 것을 나는 너무나도 잘 안다. 어머니, 제발,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 나는 내게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었다. 내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했을 때 나는 내 마지막 남은 집을 팔아 너를 도왔다. 그것이 너에게 준 첫 번째 기회였다. 내가 나를 위해 이 집을 사주고 호강시켜주겠다며 위선적인 효자 노릇을 할 때 나는 모든 것을 믿어주었다. 그것이 두 번째 기회였다. 그리고 내가 내 뺨을 때리고 내 재산을 내놓으라며 협박했을 때조차 나는 너를 아들로서 마지막까지 믿고 싶었다. 그것이 마지막 기회였다. 하지만 너는 그 모든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찼다. 저는 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아들의 더러운 눈물이 묻은 제 발등을 천천히 그리고 아주 정성스럽게 닦아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손수건을 바닥에 버렸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것을 만졌다는 듯이 돌아가거라. 어머니, 어머니.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내가 앞으로 거지가 되어 길바닥을 헤매든 감옥에서 평생을 썩든 나는 모르는 일이다.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고 나는 더 이상 내 어미가 아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누구 아들인데. 아들이 절규했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련 없이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대기하고 있던 집사를 향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 내보내세요. 그리고 앞으로 저 사람은 이 집의 그 누구와도 관련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는 들이지 마세요. 네, 아가씨.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집사들과 경호원들이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들은 마지막 발악처럼 제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지만
그들은 아들의 팔을 잡고 가차없이 정문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제 길고 길었던 악연도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저는 그 어떤 표정도 짓지 않은 채 그저 차갑게 식어버린 찻잔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오빠와 함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제 남편 현우 씨가 잠들어 있는 명성그룹의 가족 묘지를 찾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차가운 묘비 앞에 그가 가장 좋아했던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이제야 왔네요.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요. 저는 남편에게 그리고 부모님께 그동안의 제 모질었던 삶과 어리석었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정리했노라고 이제는 온전히 제 자신을 위해 한설인의 이름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담담하게 약속했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그리고 그동안 연락 한 번 못해서 미안했어요. 됐다.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족하다.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됐다. 오빠는 제 어깨를 말없이 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오빠의 온기는 여전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서진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한서린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오빠는 명성그룹의 지분 일부를 제게 넘겨주었고 저는 그 돈으로 서린재단이라는 이름의 작은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자식 하나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어머니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저는 제 남은 인생을 과거의 저와 같았던 사람들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몇 년 형을 선고받았는지, 며느리의 집안이 어떻게 몰락했는지, 더는 궁금해하지도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 인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저 신문사회면에 실린 타인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맑고 청명한 가을날, 저는 홀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짐은 모두 내려놓고 가벼운 여행 가방 하나만을 든 채였습니다. 제 손에는 제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세상 곳곳의 아름다운 나라들이 표시된 세계 지도가 들려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제가 수십 년간 살아온 도시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십 년의 희생과 눈물, 그리고 끔찍한 배신과 아픔이 서려 있는 곳.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제 저에게 그곳은 더 이상 상처와 고통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지나온 하나의 낡은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의 푸른 하늘을 보며 50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자유롭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안녕, 나의 고통스러웠던 과거. 그리고 안녕, 나의 눈부시게 새로운 인생. 제 칠순에 시작되었던 그 지독한 악몽은 그렇게 제 남은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찬란한 축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 앞에 어떤 날들이 펼쳐질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온전한 나 자신이었으니까요. 비행기는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을 향해 그 어떤 방해도 없이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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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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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드립니다.